예, 4교 시작합니다. 3교시 영상 잘 보셨죠? 어, 이제 16과 교재 209쪽에 니체 히틀러를 위한 철학자인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 니체는 1844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아주 19세기 후반을 살았는데 20세기에는 이제 살지 않았는데도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니체랑 비슷한 사람이 키에르케고르인데 두 사람을 이제 실존주의 또는 실존 철학자라고 하죠. 엑지스텐셜리즘에서 이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인의 삶의 의미를 가장 철학의 중심에 놓는 철학이죠. 그래서 좀 사회 문제나 사회성이 약합니다. 이게 이제 실존주의의 약점인데, 그러나 실존주의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게 고민한 그런 철학이죠. 그런데 니체는 무신론적인 실존주의라면 이제 키에르케고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라고 할 수 있죠. 재미있는 것은 니체는 루터교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신론자가 됐죠. 아, 근데 이제 아버지를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아버지 영향은 별로 못 받았죠. 왜냐하면 5살 때 아버지가 뒤로 넘어져서 뇌가 상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언어와 음악에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고전어를 이미 고등학생 때부터 아주 잘했죠. 뭐 그리스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걸 뭐 그리스어로 막 읽는 거죠, 줄줄.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그너를 좋아하는데 우선 그 누이 동생이 니체에게 굉장히 큰 삶의 역할을 합니다. 누이 동생이 심지어는 청소년기에 니체가 쓴 글까지 다 모았어요. 막 니체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것까지 다 이렇게 꼬깃꼬깃 된 거를 펴가지고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도 전집으로 냅니다. 청소년기에 니체의 글. 그 다음에 나중에 니체 저작들도 이제 나중에 전집으로 내죠. 그런데 바그너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바그너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이 독일의 이 바그너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때 하는 로엔그린이 있죠. 딴딴따단 이것도 바그너 음악이고 여러 가지 악극을 만들었는데 이제 주로 게르만족의 신화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독일의 어떤 국수적인 민족주의자고 반유대주의하고 기독교를 결합시킨 아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그너가 나중에 아주 니체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니체가 바그너와 딱 결별을 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를 어, 좋아하니까 니체는 이제 그걸 거부한 거죠. 또 그다음에 쇼펜하우어가 이제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철학적 영향을 줬는데 니체는 고전 문헌학을 했어요. 원래 신학과로 들어갔다가 이제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 사람은 의미가 없으니까 고전 문헌학으로 자기가 잘하는 그리스어하고 라틴어 실력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그 중고 서점에서 쇼펜하우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란 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열광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어서 쇼펜하우의 그 세계관, 어, 이제 인식에서는 칸트적인 그 표상, 현상을 감각을 통해서 얻는다는 데 동의하면서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의지다라는 걸 강조한 최초의 철학자예요, 쇼펜하우어가. 그래서
이 의지의 철학을 받아들입니다. 니체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힘의 의지라는 자기의 원리를 주장하죠. 니체는 하여간 천재적이어서 그 지도 교수인 리첼 교수가 독일에서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고전 문헌학자인데 추천을 해서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것도 박사학위도 없는데 25살에.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책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다가 35살에 교수직을 건강 때문에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교수는 되게 학문적인 연구서를 요구받는데 이 사람은 대중적인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학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두통도 심하고 눈도 아프고 또 우울증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10년을 요양을 해요. 주로 이탈리아 북부의 요양 그런 도시를 다니면서 그리고 스위스라든지 그러다가 45세에 길에서 쓰러져서 이제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12년간 정신 이상의 상태로 이렇게 물론 뭐 글도 쓰고 그래요. 이렇게 니체 전집의 후반부에 보면 전부 다 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글을 쓴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면 글을 쓰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누이와 어머니 집에서 살았죠. 그러다가 5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초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니체 역시 자기의 인간적인 그 건강의 한계 속에서 좌절을 맛보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그 45세 때 정신적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고 그럴 때 그 계기가 뭐냐면 토리노라는 그 도시에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이제 호텔에서 묵었는데 호텔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려고 나오는데 그 앞 거리에서 어떤 마부가 말을 안 듣나 봐요. 그래서 막 때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니체가 막 뛰어가서 그 이제 매맞는 말을 껴안고서 막 울다가 발작을 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제대로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니체의 철학에 의하면은 어떤 약자에게 동정심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니체는 그 약한 말을 동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말을 부둥켜 안고 울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참 재밌죠. 그러니까 니체의 본능에도 뭔가 그런 매맞는 말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자, 오늘날 니체는 이제 철학의 두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주류 흐름이 있어요. 그건 합리주의 아무래도 전통이죠. 또 하나는 비합리주의 전통이 있어요. 그 이제 비합리주의 전통에서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 사람을 소위 의심의 대가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내려오는 이론들을 다 반박하고 비판하고 그걸 뒤집어서 자기 새로운 원리를 제시한 사람들이죠.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또 전통적인 이론적인 철학에 대해서 비판했고요. 니체는 기독교하고 소위 관념론 전통에 대해서 플라톤 때부터 내려오는 비판했고 프로이트는 이제 인간의 의식 중심의 모든 이론들을 비판했죠. 그래서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라는 주장을 했죠. 특히 마르크스하고 니체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두 사람은 같은 무신론자고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니체는 절대로 그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자유주의자도 아니지만 더더욱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등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인 영웅주의죠. 그 다음에 막스는 소위 사적 유물론 그래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 그 상당히 집단적으로 보죠. 그런데 니체는
그런데 이제 그 막스에게는 하나의 그 역사의 그 방향이 있어요. 헤겔처럼.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죠. 일직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선형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니체는 마치 힌두교나 불교처럼 영원히 순환하는 거예요, 역사는. 영원 회귀의 철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끊임없이 생명은 회귀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생명의 원리가 바로 의지의 철학입니다. 힘의 의지. 그 다음에 마르크스는 굉장히 과학을 좋아했죠. 과학을 통해서 자본주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고 그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이용해서 결국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니체는 과학에 대해서도 아주 의심을 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니체는 낭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낭만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감성을 중시하고 또 약간 신비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 세계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주의도 기독교적인 낭만주의가 있고 무신론적인 낭만주의가 있죠. 네, 보면은 뭐 유럽의 낭만주의자 중에는 그 화가나 시인이나 음악가 또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크리스찬 낭만주의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프리드리히 같은 그 낭만주의 화가가 있죠. 또 영국에도 낭만주의 그 화가들이 꽤 있고요. 그 독일에도 낭만주의가 있는데 이제 니체도 그런 낭만주의에 아주 그 영향을 깊이 받았어요. 제가 그 니체의 시 하나를 봤는데 베니스에 가서 쓴 시예요. 제목이 베니스인데 굉장히 그 니체의 언어적 그 감수성을 알 수가 있고 거기 낭만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시인데 한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일부만. 나는 다리에 기대어 서 있었다. 어느 갈색의 밤에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황금빛 방울이 되어 떨리는 수면 위로 사라져 갔다. 곤돌라, 불빛, 음악, 어둠 속으로 도취된 듯 흘러갔다. 나의 영혼 오색 행복에 전율하며 그 노래 누가 들었을까? 이게 약간 일부만 해서 충분히 표현 감성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하여간 이 언어만 봐도 얼마나 낭만적인 그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니체는 기본적으로 낭만주의에서 출발해요. 사람의 감성에서 출발해서 이제 의지의 철학으로 갑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영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인식론, 즉 어떻게 인간이 대상 세계를 파악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쇼펜하우어의 표상주의를 따릅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데이터가 들어와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표상 또는 현상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관점주의라는 건데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파악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굉장히 포스트 모던 상대주의하고 연결되죠. 사람마다 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느 관점이 더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관점주의는 이제 상대주의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좀 인식론에서는 이제 그런 감각주의, 어떤 감각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상대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반면에 형이상학에서는 굉장히 아주 강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상당히 독단적인 그것이 바로 영혼회귀와 힘의 의지라는 철학이에요. 영혼회귀는 이미 설명했죠. 모든 현상, 생명현상은 끊임없이 회귀한다는 거고요. 그 힘의 의지는
생명들이 영원히 다시 생겨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생겨났다가 이런 그 원운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의 힘이다 이거죠. 뭐 짧게 얘기하면 생명력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살려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 우주는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쇼펜하우어의 영향이고요. 니체 철학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의 흐름을 비판하는 거예요. 서양 문명이. 그래서 서양 문명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가지의 그 전통에 의해서 형성이 됐는데, 이 헬레니즘은 이제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내려오는 이성을 중시하는 관념론이에요. 철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헤브라이즘에서는 이제 유대교에서 출발한 기독교 문명. 이 두 가지가 유럽의 모든 정신과 문화를 결정한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그런데 계몽주의라는 이제 17세기 이후에 18세기죠. 18세기 이후에 유럽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관념론과 기독교가 약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믿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니체는 허무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 자체가 허무주의 철학자가 아니라 니체는 이 유럽에 닥친 더 이상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이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허무적인 상황에 빠진 유럽인들에게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의 극복이 니체 철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생명에 대한 긍정이에요. 니체 철학은. 그것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학문이란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마침내 수평선이 우리 앞에 다시 자유롭게 펼쳐진다. 비록 선명하지 않을지라도 드디어 우리의 배는 다시 몸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넓은 수평선에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철학의 모험을 나가는데 그 근원적인 힘을 어디서 찾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의 신화를 연구하면서 특히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는데 디오니소스 종교에서 찾아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뭐냐면 생을 긍정하는 거죠. 생의 욕망과 심지어 광기까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종교의 축제에서는 디오니소스와 그 따르는 그 여사제들이 이런 사람들 막 포도주를 마시고 쉽게 말 광란의 파티를 하는 거죠. 여사제들은 거의 그 황홀경에 빠져서 막 동물을 그냥 막 물어뜯어서 피를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그 광란의 그런 어떤 분출, 이것을 긍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플라톤주의적인 전통 또는 뭐 아폴론 종교 이런 것을 아주 비판하는데요. 또 기독교 이런 쪽에서는 인간의 관능, 욕망, 긍지, 권력욕, 소유욕, 복수욕 이런 거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꾸 억제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제 기존 사회에서는 좋은 도덕이라고 했는데 니체가 볼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최악의 도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와 관념론이 주장하는 그런 가치관을 이제 니체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심한 염려, 이웃사랑, 근면, 겸손, 공정성, 평등, 개인의 자유, 과학성은 한마디로 나약함의 표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생명의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그걸 발휘 못해서 그야말로 약해 빠진 인간들이 자기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가치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자기 운명을 긍정하면서 이런 이제 강해지는 거죠. 소심하지 않고 강해지고, 뭐 이웃을 사랑하기 싫은데 억지로 사랑하고 이런 거는 이제 바보짓이죠. 그리고 공정성과 평등 이런 걸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거나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산에서 짜라투스트라, 이 조로아스터를 독일 말로 짜라투스트라라고 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왜 그리도 무르고 왜 그리도 고분고분하며 굴복하는가? 왜 너희의 눈길에는 운명이 그토록 조금밖에 없는가? 너희가 운명이기를 원치 않고 가차없는 것이길 원치 않는다면 어찌 너희가 장차 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아주 엄청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자세, 그 얘기는 뭐냐면 운명에 순응해서 그냥 할 수 없지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운명의 정면으로 부닥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죠. 굴복하지 않고 환경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개척해 나가는 거. 이것이 바로 초인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 질서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 안 돼요. 초인은 이제 그게 나를 둘러싸는 운명이겠죠. 근데 이거를 깨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주체성이 강한 철학이죠. 그래서 이 선악의 피한이라는 책에서 니체는 악과 선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해요. 그럼 악은 뭐냐? 그러니까 우선 선은 뭐냐? 선은 인간 안에서 힘이 증대되는 거예요. 힘을 증대시키는 모든 것, 그게 선입니다. 나를 그러니까 강하게 만들면 그건 선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훈계하고 야단치고 때려서 매를 때려서 내가 강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건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악은 뭐냐? 약함에서 유래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건 다 악이에요. 그리고 행복은 힘이 증가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약자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몰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싸움에서 지면은 몰락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슴이 사자하고 싸워서 당연히 지죠. 그런데 이기려면은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힘으로는 안 되죠, 사자 이게. 근데 이제 사슴은 대체로 머리가 그렇게 막 도구를 사용하거나 뭐 총을 사용하거나 사자를 이렇게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슴이 사자에게 잡혀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고도 절대로 나약해지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자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선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실패자와 약자에 대한 동정행위, 즉 그리스도교예요. 이게 동정은 왜 나쁘냐면 허무주의를 실천하는 거라고 봐요. 동정하면 그 사람을 계속 나약하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긍정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 나는 약하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로 만드는, 이런 상태가 허무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떨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건 다 사기이고 가장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악이다. 이렇게 이제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에서 얘기합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기준과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는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 자유주의는 물론 기본적인 욕망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점에서 잘못된 거죠. 사회주의는 누구나 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까지 평등해야 된다. 이것도 사람들을 바보 만들고 약하게 만든 거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더 많은 걸 가져야지. 이런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히틀러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니체하고 히틀러는 기본적으로 다른 게, 니체는 독일 민족주의자는 아니에요. 더구나 인종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아주 철저한 그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게르만 민족주의에다가 인종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뭐 이런 집시족 이런 사람들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나중에 결국 다 죽였죠. 그러니까 그 점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니체의 책을 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고 편집하고 니체를 사람들에게 소개한 누이 동생인 엘리자베스 부부가 나치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 조금씩 왜곡해서 마치 인종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책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니체가 그런 히틀러 같은 사람, 히틀러의 어떤 사상을 옹호하고 히틀러에 앞서서 선구자적인 사상가로 독일에서 아주 그 니체를 그렇게 사용했죠. 그러나 사실 니체는 억울한 거죠. 니체는 결코 인종주의자가 아니고 게르만족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는 니체는 폴란드 귀족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어머니는 독일의 평민이다. 그래서 또 어머니 쪽의 혈통을 굉장히 무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게르만 독일 사람들이 폴란드 사람을 엄청나게 무시하죠. 왜 그러냐? 폴란드 사람들은 그 게르만족이 아니라 슬라브족이죠.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인종주의적으로. 물론 이제 힘도 약하고 그래서 더 그렇지만. 그래서 히틀러 때 교육을 받은 젊은이, 소위 유겐트, 나치 유겐트들이라고 그러죠. 그 이렇게 훈련받고서 직장이나 공장 같은 데 가면, 젊은 아이들이요. 나이 든 직원들 있죠. 그 중에서 자기의 무슨 장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막 옆에 가다가 찌르고 때리고 발 걸고 넘어뜨리고 괴롭혔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들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니체주의를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히틀러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약자들은 무시하고 짓밟아야 된다. 그래서 뭐 사장님, 뭐 부장님 이런 어떤 직급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복종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용된 거죠. 니체 사상이. 그러면 이제 니체는 포스트 모더니스트였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비슷한 점이 있어요. 특히 이런 관점주의에 의해서 소위 퍼스펙티비즘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보는 것은 다 한쪽에서 보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보편적 진리를 얘기할 수 없다는 데서는 이런 상대주의적 인식론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비슷하죠. 또 하나 비슷한 점은 인간을 의지, 충동, 어떤 욕망, 의지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본질을.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같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합리주의,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이런 인간의 욕망과 감정, 상상력 이런 거를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다른 한편에 포스트로 보면은 달라요. 니체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니체는 이러한 그 상대주의, 회의주의,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주의적인 형이상학을 제시해요. 그게 바로 영혼회귀 사상과 힘의 의지, 빌레조 마흐트, 윌 투 파워라는 사상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존재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야말로 어떤
생물학적인 형이상학이죠. 그래서 그걸 인간에게 적용할 때 이런 초인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생물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한 형이상학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굉장히 회의주의나 상대주의가 아니라 절대주의다라는 점에서 니체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릅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문제가 뭐냐면 좋은 삶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니체는 좋은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회와 전통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나에게 주어진 생명력으로 최대한 성취하는 것, 달성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영웅적인 의지력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해서 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조화롭게 다른 사람과 사는 삶을 최악의 삶이라고 본 거죠. 그런 것은 사람을 그야말로 무력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그가 가축윤리라고 했죠. 짐승떼 같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이다 또는 종교다 이렇게 봤죠. 자, 그래서 결국 선택의 문제죠. 니체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고 어떤 사회의 전체적인 조화나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삶을 좋다고 할 것이냐. 아마 강한 사람일수록 니체주의로 기울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주 성격도 강하고 의지력도 강한 사람.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특히 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체는 장애인 보고도 네가 힘을 내서 극복해라 이거예요. 장애를 극복해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라.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는 어때요? 니체주의는 무서운 거죠. 그 죽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약한 사람들은 죽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의 입장에 설 때는 니체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철학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험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제가 과제 자료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예상 문제를.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기 바랍니다.